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이른 시간을 뵙네요, 이사님. 오랜만에 오네요. 고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같은 새벽반이었었는데. 네. 네,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이벤트가 좀 모두 마무리가 된 국면이기는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또 한 고비를 넘어선 건가요? 일단 넘어섰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경기는 조금씩 개선이 분명히 될 거예요. 되는데 그 금리 인상은 안 하거든요. 당분간.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전까지 제일 우려했던 게 경기가 요새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되게 둔화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좀 움츠려 있는데 가뜩이나 또 긴축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놀랬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파웰 의장이 슈퍼 비둘기처럼 또 좋은 얘기를 해줬죠. 시장을 달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경기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될 거고, 근데 금리 인상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좀 이제 어쨌든 내용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안도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유동성은 이제 계속 넘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돈을 뭐 이렇게 줬던 걸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걸 조금 줄이는 것뿐이지. 어쨌든 돈은 계속 늘어나요. 내 계좌에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에 그 늘어나는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결국에 주식시장으로 돈은 계속 유입이 될 것 같고, 결국 그 유입된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되게 이게 재밌는 거는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만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경기 민감증 오히려 또 빠져버리고 한마디로 확실한 기업에만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지금 이제 그 미국 시장 참가자들의 좀 스탠스가 확실히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좀 나스닥의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나스닥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환매가 돌 거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계속 온기가 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에도 당연히 우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이런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한데 뭐 긴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이런 환경은 한국 증시한테도 되게 좋은 어떤 이제 모멘텀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물론 어제 좀 아쉽게도 좀 아침에 빠졌다가 그냥 다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환율 기조 자체도 좀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은 분명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수급이 워낙 꼬여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누구도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삼성전자 혼자만 이렇게 팔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 전체가 안 좋으면은 외국인들이 뭐 하이닉스도 팔고 현대차도 보고 다 팔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골고루 사거든요. 근데 유독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 누구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특정 펀드가 정말 엄청나게 던질 수도 있고, 오늘 그 8월 31일이 또 MSCI 지수 리밸런싱 네. 하는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팔았다는 얘기도 뭐 있고. 아, 오늘 이제 종가로 오늘 반영이 종가로 되는 반영이 거죠?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팔아놓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은 가능한데 유독 삼성전자에 대한 좀 매도가 지금 너무 많은데, 그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사실 뭐 답지는 나와 있는 거죠. 전자의 매도가 좀 주는 순간 환율도 안정화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또 순매수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지금 현재 수급은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뭐 이게 더 악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 좀 답답하시더라도 뭔가 어쨌든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는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도 괜찮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8월 들어서 그럼 국내 증시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인 것 같던데 네. 이건 어때요, 이사님? 그러니까 이게 그 올해 1월 달에 그 언제였죠? 그 삼성전자가 가장 급등했던 날이 1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아마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아마 40조가 넘었을 거예요. 코스닥이 20조 넘고 양시장 합치면 60조인데 지금 하루에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20조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졌고 개인 투자분들 좀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시장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주도주의 생명력이 너무 짧다 그래야 되나요? 2차 전지도 한두 달 딱 반짝하다가 다시 또 무너져 버리고 지금 이제 수소주로 바톤 터치했는데, 이게 그 주도주의 생명력이 작년과 다르게 너무 짧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좀 집중해가지고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계신 삼성전자 지금 안 가니까 현대차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관망하려는 심리도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증시 자체가 지금
7달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그래서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역동성이 떨어진 건데 저는 그래서 또 이렇게 신문 기사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위험한 신호다라고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7개월 횡보하는데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올라가면은 또 저는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거는 만약에 3,300을 돌파하면서 뭐가 좀 움직여주면은 거래 대금은 자연스럽게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 대금 감소는 우리나라 시장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좀 당연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예탁금을 매일 보는데 네. 예탁금이 지금 요새 막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주에 갑자기 예탁금이 하루에 5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갑자기 요새 신용대출 규제하니까 아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움찔하는구나. 근데 그랬는데 어제 또 7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공모주 청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대여금은 사실 없거든요. 뭐 일진 하이솔루스 정도가 이제 내일 상장은 하는데 그건 이미 청약 청약은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러니까 네.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시총이 큰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면은 지금 이 예탁금은 우리가 계속 면밀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다시 70조 넘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만 유지되면 거래 대금이 감소돼도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수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9월 이제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하이드로젠 웨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9월 7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걸 아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수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사님. 전기차에서 수소 쪽으로도 좀 수급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일어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차라리 수소데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네. 하이드로젠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아니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수소주가 갈 거라는 건 이미 예고돼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너무 뻔했던 게 5월 달인가요? 그때 K 반도체가 이제 전략이 발표됐죠. 그 다음에 7월에 K 배터리 발표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백신 9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발표됐잖아요. K 백신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 정책적으로 이게 그 백신 뭐 아니면 배터리, 반도체를 3대 이제 성장 전략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가을에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게 바로 수소 경제 로드맵 2.0이거든요. 네. 이게 원래 좀 발표를 하려다가 좀 미뤄졌어요. 그러면 딱 봐도 아, 다음 타자는 수소다. 이건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당시에 너무 막 2차 전지 막 이런 게 가고 백신이 가니까 완전히 눌려 있던 거죠. 그리고 정책 발표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지루해서 사람들이 막 오히려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현대차가 이제 뭐 수소데이라는 이런 또 행사를 또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을 뿜었고 투자자들이 봤을 때 수소가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갈까 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4분기에 또 이 정책 발표가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안 팔겠죠. 그때까지는 가져가려는 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대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이 수소 관련주들의 좀 주가 상승세는 여기서 그냥 저는 쉽게 꺾인다기보다는 일단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대차가 주도를 하잖아요. 그럼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회사들이 강하겠죠. 뭐냐면은 현대모비스가 지난주였나요? 그 갑자기 전자공시를 통해 가지고 1.3조 원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맞아요. 증설한다. 네. 사실 이제 그게 기폭제가 됐어요. 그리고 수소대의 발표가 있었고 그러면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가 먼저 치고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가을경에는 아마 수소 연료전지 sek터 쪽으로 훈풍이 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수소와 관련된 대형주들은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뭐 SK그룹이나 뭐 아니면 효성그룹이 또 있을 수 있고 포스코그룹 대형사들이 이렇게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수소 이제 사업을 좀 계속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아직은 그쪽은 뭐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이 아마 발표가 될 때는 수소와 관련된 이제 큰 틀에서 아마 정책이 나올 거니까 지금 자동차와 관련 없는 기업들도 아마 그때는 한번 또 불을 뿜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수소와 관련해서는 계속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어제 이제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좀 되게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보고서를 보다 보면 매번 이제 똑같은 내용도 있고 같은 이제 그 석유, 그러니까 어제 무슨 내용이냐면 석유화학 보고서인데요. 네. 정유 보고서예요. 근데 정유 건설 쪽인데 그럼 우리 뭐 뻔히 알잖아요. 뭐 유가 올라갈 거다, 뭐 내려갈 거다, 뭐 해외 수조 어떻게 될 거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갑자기 수소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근데 거기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DLENC가 수소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이미 이전부터 준비를 했고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수소를 이렇게 뭐 액체 수소라든가 이런 수소를 이제 우리가 뭐 LNG라든가 이런 데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은 다음에 그냥 그거 그만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뭐 저장한 다음에 운송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수소로 에너지원으로 이제 발전소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가 이제 담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 단계인데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 보고서예요? 그 교수님? KTB 투자증권에 한번 찾아보세요. 수소와 원유 사이인가 아무튼 아마 그럴 거예요. 라진성 애널리 네. 쓴 거겠군요. 그 라진성 애널리스트랑 네. 거기 KTB의 그 이 화학 담당하시는 분이 쓰신 건데 콜라보로 쓰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시면 좀 삼성 엔지니어링과 DLENC가 하는 이제 수소 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좀 나와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너무 뻔히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 이게 뭔가 건설 회사는 사실 모멘텀이 좋잖아요. 정부 정책이 있는데 수소까지 붙었다. 또 DLENC는 거기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란이 열린다면 이란 시장. 이란의 수조 원래 옛날에 많이 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란이 막혀서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연결을 하면 기존의 다른 건설주보다는 이런 건설주가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소경제 관련된 기업들 잘 선정하시면 가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소와 전기차에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게 인프라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네네네. 주말에 TV를 보는데 그 동상이몽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네네. 한 부부가 수소차를 타고 있는데 고성에 살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충전소가 없어서 없죠. 그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하남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충전하고 다시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성에 가서는 네네. 이제 탈 수 있는 킬로미터가 얼마 되지 않는 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 측에서 좀 뭔가 충전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서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 EU 같은 경우가 제가 저번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네. 탄소 국경세 얘기 꺼내면서 전기차 충전소도 앞으로 많이 짓지만 고속도로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기만 있으면 그냥 주유소에도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수소 충전소는 되게 그 수소가 폭발 위험이 있어서 되게 네. 위험해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운송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만약에 해외에서 수소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운송을 각각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도시 곳곳에 설치하기도 어려운 게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도 지금 몇 군데 없잖아요. 저기 이제 제가 있는 그 여의도에도 아침에 보면요, 그 넥소 차량들이요 줄지어 서 있어요. 거기 충전하려고. 네.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로 좀 어려운데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가면 수소 충전소는 뭐 계속 활성화되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수소 충전소를 원하는 대로 늘리기는 벽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는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전기차 충전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지금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그 면수의 5%를 이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그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거기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구축 아파트죠. 구축 아파트는 원래 의무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2% 이상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옛날 아파트도. 그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이 충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 회사들의 실적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충전에 관련해서는 수소보다는 전기차에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가 원익PN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인가 아마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YM텍이라고
EV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 배터리가 과부하되는 거 이제 막아주는 그런 하나의 부품인데 이게 특히 이제 전기차 충전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오늘인가 내일 아마 그 공모주 청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거 봤는데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아주 긴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그쵸? 그 SK증권이었나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그쵸.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좀 유용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 위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관심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네네. 제가 교보증권의 최보영 애널리스트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관련된 이제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 알루미늄 박 쪽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약간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때요? 사실 저평가될 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양이 작아요.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 네. 2차 전지에 1.8%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너무 비중이 작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주목받기에는 너무 회사들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여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그리고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알루미늄 박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전기차용 비중은 아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동박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동박은 음극에 들어간 이제 구리박이고 이건 양극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지박 중에서 좀 서로 성격은 좀 다른데 확실히 동박 시장이 훨씬 더 크죠.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SKC라든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이제 기업들에만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한 바퀴 이게 돌고 나니까 좀 소외받는 기업들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루미늄 박도 찾지만 아까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또 많이들 안 보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산업이 너무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주목받던 이제 섹터뿐만 아니라 주변주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박은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비중은 얼마 안 되더라도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이거를 알루미늄 공장을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못 써요. 이제 그들만의 잔치고 거기에서 이 전기차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알루미늄 박은 전 세계 6개 업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개 있잖아요. 예, DI 동일에 이제 자회사가 하나 있고 사마 알루미늄. 이 기업들이 그냥 이 시장을 그대로 장악해서 그냥 가는 거죠. 어차피 전기차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딱 제한돼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좀 당분간 좀 요새 좀 동박이 약한데 당분간은 좀 알루미늄 박이 그 자리를 좀 대체해서 좀 강세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 DR 동일 이런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이사님. 좀 많이 올랐어요. DI 동일도 사실은 네. 이 회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방직이라고 섬유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자회사가 하나 있어서 이제 거기서 동일 알루미늄인데 지분율이 90.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용 그 알루미늄 박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부상을 했는데 뭐 희소성이 있으니까 계속 저는 주가는 좀 강세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 박이고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여기 그 생각을 보고서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그 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평균 PR이 100배래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거 여기는 읽었어요. 20배밖에 안 되니까 네. 싸긴 싼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리포트에는 사마 알루미늄과 네. DI 동일이 탑픽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이제 모두가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경제 재개 관련주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괜찮기는 했었는데 네.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화장품 이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 순위를 좀 어떻게 저희가 점쳐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네. 타이밍은 약간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또 늦었어요. 이미 벌써 또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답안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제 그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갑자기 움직였어요. 관련 기업들이. 근데 이제 그 전에 기업들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게 시장도 안 좋지만 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확산될지도 모르고 네. 또 항공주나 여행주는 뭐
계속 유상증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들이 커서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아니 언젠가는 변이 바이러스도 완화되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은 안 쓰는 분위기더라고요. 또 유럽 같은 나라는 보면 영국은 아예 그냥 마스크 벗고 그냥 생활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시간의 문제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젠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답지가 정해졌는데 언젠지 몰라서 주가가 쭉쭉 빠질 때 그런 기업들은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그냥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서 수익이 나지. 지금 또 벌써 올라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좀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봐야 된다. 그러면 뭐 벌써 이미 주가는 10% 이상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저는 하나 정도는 편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오면 주로 뭐 항공주, 카지노, 화장품 다 좋은데 저는 저비용 항공사 좀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비용 항공사가 뭐 망한다는 얘기 있지만 이제 유상증자 이제 다 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 말까지는 버텨요. 이 상황에서 여행 안 가도 버틸 체력을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그 상황에서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아예 최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제 좀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8월 시장을 뒤로 하고 9월 시장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9월도 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 이게 그 보고서를 보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다. 많이 오르면 3,300, 빠지면 3,050 정도.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강세 되게 강하게 보시던 분들도 박스권으로 다 좀 약간 전략을 바꾸셨고 9월은 9월까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누구나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사실 저도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근데 다들 너무 그렇게 보니까 의외로 9월 달에 급등도 나올 수도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보면요. 의외의 곳에서 또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3천을 깰 수도 있고 3천을 이제 그러니까 3,200, 300을 이제 뚫어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만약에 방향성이 나온다면 저는 위쪽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FOMC까지는 사실 그 파웰 의장이 그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약간은 좀 회피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조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는데 그냥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그냥 주식 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지금 우리나라 증시 어제도 보셨지만 되게 아마 짜증나셨을 거예요. 예, 미국은 그렇게 잘 가는데 맞아요. 아니 악재도 없는데 거기다 오른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안 가니까 좀 짜증 나셨겠지만 그럴 때 지금 아직 열차가 지금 늦게 떠난다고 보시면 좋겠고 타기 되게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때 그걸 짜증 내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사고 싶은 기업들 담아가시면 좋겠고 이렇게 안 갈 때 담아가야 또 열차가 급출발했을 때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쨌든 위쪽으로는 좀 간다고 보는데 의외의 좀 변동성이 한번 9월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나 종목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저비용 항공주 아니면 태양광 이제 친환경 쪽에서 좀 태양광 소외받은 것 같아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건설 회사들 네. 그다음에 음식료도 그 원재료 비용 올라가서 제품가 올렸는데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또 스마트폰 부품 관련 기업들도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카지노 회사까지 한번 여러분들 좀 이렇게 거기에 각각 대표된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건설이 또 갑자기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네. 건설은 지금 해외 사업 비중이 큰 쪽보다는 국내 주택 공급 비중이 큰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봐야 돼요? 아 근데 이제 네. 이건 너무 뻔해서 사실은 이제 다 알잖아요. 뭐 네.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어제 또 막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국내 주택만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DLENC는 각각의 뭐 수소 네. 이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금호건설 같은 기업은 공항 개발할 때 되게 수혜줍니다. 원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코로나 완화되면은 공항 건설이 지금 중단됐어요. 다시 재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설주 무조건 다 간다 이거보다도 각각의 성격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모멘텀 있는 거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설 다 좋겠지
이건 너무 좀 뻔한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선정을 좀 잘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오늘도 시장에 대한 또 풍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염승환 이사와 함께한 담대한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